할머니, 빨리 저애 데리고 산 밑으로 도망치세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땀범벅이 된 낯선 등산객이 갑자기 제 팔을 와락 붙잡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뭐래? 저 사람 약 먹은 거 아니야? 아들은 저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하고 급하게 산길을 내려가는 사람을 보며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저도 영락없이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범했던 단풍 여행의 끝이 목숨을 건 탈출극이 될 거란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67이 된 김선자라고 합니다. 제게 어쩌다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가족들과 즐거운 단풍 구경 갔다가 겪었던 제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가기로 한 날이었죠. 아들 진우가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타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끝내주죠? 뒷좌석에는 7살 손자 준서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제게 말했죠. 할머니, 아이 뭐해요? 빨리 타요. 우리 빨리 산에 가요. 준서가 작은 손으로 창문을 콩콩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금세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고 창밖으로는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 물든 나뭇잎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제 쪽으로 몸을 바싹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비밀인데요. 저는 오늘 도토리 이만큼 많이 주울 거예요. 아이고, 그래. 우리 준서 도토리 100개 주우면 할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따끈한 군밤도 사줄게. 저는 준서의 통통한 볼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2시간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추장산 입구 주차장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맑은 가을 하늘이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펼쳐졌어요. 산 입구로 향하는 길 양쪽에는 붉고 노란 단풍나무들이 저희를 환영하듯 근사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비행기 같아. 준서가 2팔을 양옆으로 쫙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정이가 얼른 핸드폰을 꺼내들며 그 모습을 담으려 웃었어요. 준서야, 이쪽? 엄마한테 와봐. 여기 단풍이랑 같이 사진 찍자. 아, 싫어. 저기 도토리 있어요. 도토리가 나를 부른다. 준서가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저만치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덩달아 급히 뒤를 쫓았어요. 이 녀석아, 천천히 뛰어. 또 넘어져서 울지 말고. 저희는 A코스 등산로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참 상쾌했고 스쳐 지나가는 다른 등산객들이 저희와 눈을 마주치며 정겹게 인사를 건넸어요. 준서는 길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 나 벌써 10개 주었어요. 주머니가 뚱뚱해졌어요. 준서가 볼록해진 주머니를 탕탕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그래도 여기는 돌부리가 많아서 조심해야 해. 할머니 손 꼭 잡고 가자. 네, 할머니. 준서가 제 손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함께 산에 온 게 정말 얼마만인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올랐을까요? 중턱쯤에 다다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길 옆에 있는 빽빽한 덤불을 향했어요. 할머니, 저기 길이 있어요. 준서가 덤불 사이로 희미하게 난 좁은 새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저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야. 위험해. 우리 이쪽 큰 길로 가자. 잠깐만요. 저기 반짝이는 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준서가 순식간에 제 손을 뿌리치고 샛길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심장이 쿵 내려앉아 소리쳤어요. 준서야,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지. 당장 이리 와. 하지만 준서는 벌써 울창한 나무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진우가 펄쩍 뛰며 황급히 달려갔어요. 강준서, 너 이 자식 거기 안 서. 아빠가 가지 말랬지. 민정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저기 출입금지 팻말도 조그맣게 있어요. 어떡해?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진우가 준서의 손목을 꽉 잡고 덤불을 헤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준서의 얼굴이 정말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겁에 질린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준서야, 아이고, 내 새끼 괜찮아? 어디 다쳤어? 저는 준서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툴툴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냥 풀숲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해서 놀란 것 같아. 괜찮아. 정말 다친 데 없어? 어디 긁힌 거 아니야? 준서야, 말 좀 해봐. 민정이가 준서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가 정말 크게 놀란 모양이라고 애써 생각했어요. 자, 그럼 우리 계속 올라갈까? 다 왔는데. 진우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제 바지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 천천히 가자. 준서야, 할머니 손 꼭 잡고 갈까? 이제 놓으면 안 돼. 네. 준서가 모기만 한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산길을 올랐어요. 하지만 준서는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더 이상 도토리를 줍지도 않고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이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10분쯤 더 올라갔을까요? 저 위쪽에서 누군가 거의 뛰어오다시피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희와 가까워지자 그 남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제 뒤에 숨어 있는 준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기 혹시... 남성이 입술을 달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와락 붙잡았어요. 할머니. 남성이 제 얼굴을 마주보며 거의 비명처럼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이글거렸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산 밑으로 내려가세요. 제발, 빨리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 붙잡힌 팔을 빼지도 못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준서를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더니 황급히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빠른 걸음으로 저희 시야에서 금세 사라졌어요. 뭐야 저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약 먹은 거 아니야? 진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성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도저히 떠나지 않았어요. 그 절박함과 끔찍한 공포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야,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내려가자.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금세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엄마는 또 왜 그래? 웬 모르는 사람 말을 믿어? 저 사람 그냥 등산하다가 헛것 본 거야. 아니다. 너 저 사람 표정 못 봤어? 저건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준서도 아까부터 계속 이상하잖아. 애 상태 좀 봐. 저는 제 다리에 바짝 붙어서 벌벌 떨고 있는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정이가 제 말을 거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좀 무섭고 준서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그냥 내려가요. 응? 아, 진짜 다 왔는데. 알았어. 그럼 저기 정상만 딱 찍고 빨리 내려가자. 됐지? 진우가 못마땅한 듯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계속 산을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것은 겨우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이지 간단히 사진만 몇 장 찍고 바로 하산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려가는 길 내내 준서는 단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어요. 저는 준서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서? 아무 일 없어. 할머니가 옆에 꼭 붙어 있잖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무언가 아주 끔찍하게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낑낑대며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어서 들어와. 민정아, 너도 준서 데리고 먼저 들어가. 민정이가 준서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서 펜션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이 아주 넓고 깨끗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푹신한 데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게요. 민정이가 소파를 가리키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는데 준서는 제 옆에 꼭 달라붙어 앉았어요. 여전히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진우가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피곤하다. 뉴스나 볼까? 뭐 새로운 거 없나? 화면이 켜지자마자 지역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추장산 비코스 저지대 등산로에서 등산객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저희가 서 있던 산 입구에 가득 모여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원인 불명의 유독가스가 검출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정이가 차를 끓여서 들고 나오다가 뉴스를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 어머님, 어떡해. 우리 오늘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내려온 게 오후 2시쯤이니까 딱 그 이후에 일이 터졌네. 진우가 팔짱을 끼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전에 만났던 그 기묘했던 등산객이 떠올랐어요. 저희에게 그렇게나 다급하게 내려가라고 경고했던 남성 말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 중이며 등산객은 비코스 샛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간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말 걸었던 그 사람 아닌가? 에이, 설마. 그 사람은 아니겠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불안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뉴스는 온통 그 사건 이야기뿐이었어요. 아, 채널 돌려도 또 이 얘기네. 지겹다. 진우가 재미없다는 듯
계속 채널을 돌렸어요. 마침 오후 6시 정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추장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증명사진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 사람,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바로 오전에 저희를 만나 그렇게나 절박하게 경고했던 바로 그 등산객이었어요. 진우도 화면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사람 맞지? 아까 그 사람이잖아. 응, 맞아. 우리한테 빨리 내려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야. 저는 피가 마르는 듯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정이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요? 그럼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말도 안 돼. 사망자는 정읍에 거주하는 52세 최민호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아이의 얼굴이 정말이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서야. 저는 황급히 준서를 안아들었습니다. 준서의 온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입을 크게 벌려 비명을 지르려다가 스스로 자기의 작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무 일 없어. 저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제 가슴에까지 느껴질 정도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울먹이며 다가와 준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왜 그래, 아들. 무서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떨기만 했습니다. 진우가 질색하며 급히 TV를 껐어요. 아씨, 당장 꺼야겠어. 애가 보잖아. 저는 준서를 안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줬어요. 준서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응?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이불을 꽉 쥐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준서 옆에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준서가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으악! 제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준서를 안았는데 아이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이가 제 옷을 움켜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놀란 진우와 민정이도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서야. 진우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희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준서를 달랬어요. 아이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서가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입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민정이가 아침 식사를 쟁반에 받쳐 가져왔습니다. 준서야, 빵 먹을래? 여기 따뜻한 우유도 있어. 한 입만 먹어보자. 응? 하지만 준서는 고개만 세차게 저었어요.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극심한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서 옆에 가만히 앉아 손을 잡았어요. 준서야, 할머니한테 한마디만 해봐. 할머니 하고 불러봐, 응? 준서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짐 싸.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당장 서울로 올라가야겠어. 그래야겠어. 나도 무서워. 준서 상태가 너무 이상해. 민정이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소아정신과에 예약 전화부터 해야겠다. 당장. 저희는 급히 짐을 싸서 퇴실을 하고 차에 올랐어요.
준서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추장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그 불쌍한 등산객이 떠올랐어요. 그가 왜 저희에게 그런 끔찍한 경고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보, 생각할수록 그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민정이가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응,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 경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진우가 핸들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이 특히 준서를 유심히 봤어. 마치 준서가 뭔가를 봤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준서가 어제 그 샛길에 들어갔을 때 뭔가 본 게 분명해. 진우가 룸미러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제 무릎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2시간을 달려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차에서 내리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딸깍. 준서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문 열어. 민정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준서야, 엄마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응? 민정이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준서야, 할머니야, 괜찮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무섭지 않아. 문 열어줄래? 하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내버려둬. 좀 진정되면 나오겠지. 저희는 망연자실해서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되어서야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준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준서야. 저는 달려가 준서를 와락 안았습니다. 준서가 제 품에 안겼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녁 먹자. 할머니가 우리 준서 좋아하는 계란찜 해줄게. 저는 준서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안심이 안 돼서 준서 침대 아래에서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준서가 또 악몽을 꿀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한밤중에 방 안에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윽. 저는 벌떡 일어나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준서를 안고 함께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예약해둔 소아정신과에 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준서를 진찰했어요. 준서는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준서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불렀어요. 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어증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아질까요? 말은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민정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격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가 그날 산에서 무엇을 봤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준서는 입을 닫아버렸는데 말이죠. 서울 집으로 돌아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2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읍경찰서 강력팀 소속 차성민 형사라고 합니다. 추장사건으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남성이 신분증을 화면에 바싹 비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경찰관님, 정읍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추장산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일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사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들을 얘기가 아니다 싶어 진우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야, 잠깐 이리 좀 나와봐. 진우가 무슨 일이냐는 듯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정읍경찰서 차성민 형사입니다. 강진우 씨 되시죠? 형사님이 곧바로 명함을 건네며 말하자 진우가 의아한 얼굴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추장산 유독가스 사고 수사 중입니다. 사고 당일 펜션과 등산로 CCTV를 전부 분석하다가 댁 가족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관계가 있나요? 진우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망자 최민호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댁 가족이더군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 저희한테 경고해줬던 그 등산객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날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형사님이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의 소름 끼치던 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가 한참 산을 오르는데 그분이 위에서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뛰어내려오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더니 글쎄 다짜고짜 제 팔을 덥석 붙잡고는 아이가 있으니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다고 그렇게 소리치듯 말했어요. 특히 제 손자 준서를 빤히 보면서요. 형사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자분을 유심히 봤다고요? 네, 꼭 준서를 어디선가 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봤어요. 진우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형사님, 그 직전에 준서가 그 녀석이 샛길로 멋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그 뒤로 애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안 하고. 형사님이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샛길이요? 그 샛길이 어디쯤이었습니까? A코스 중턱쯤이었을 겁니다. 길 옆에 덤불 사이로 난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진우가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어머님, 사실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네? 저와 진우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추장산 일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끔찍한 일을 당한 분이 4분이나 더 계십니다. 모두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일입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누군가에 의해.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죠. 진우가 턱을 쓸며 물었습니다. 검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망자 모두에게서 아주 독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산업용 유독물질이에요. 형사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자분이 그 샛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안방 쪽을 돌아봤어요. 준서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물을 들고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 형사님, 사실은 저희 준서가 지금 말을 못해요. 그날 산에서 내려온 뒤로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민정이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실어증이라고요? 네, 그날 이후로 정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민정이가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아이가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회복되면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 꼭 연락 주십시오.
형사님이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민정이에게 건넸어요. 샛길 위치를 정확히 아십니까? 대략적인 위치는 기억합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 혹시라도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배회하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제게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형사님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준서가 정말로 아주 위험한 것을 본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그런 준서를 위해 민정이가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럴듯하게 화실을 만들어 주었어요. 병원에서 미술 치료를 위한 숙제를 내주었거든요. 준서야, 우리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리자. 엄마가 우리 준서 좋아하는 크레파스랑 종이 잔뜩 사왔어. 민정이가 애써 웃으며 준서의 손을 잡고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준서가 말없이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가슴 졸이며 준서를 지켜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준서가 그냥 단순한 그림을 그렸어요. 파란 나무와 빨간 산, 하늘과 구름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그림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온통 검은색과 칙칙한 회색 크레파스만 집어들었어요. 준서야, 우리 노란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예쁜 색으로도 그려볼까? 하지만 준서는 고개만 세차게 저으며 검은색만 사용했어요. 그렇게 또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서가 새로 그린 그림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준서야, 이게 다 뭐야? 이거 뭐 그린 거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그림 속에는 검은색으로 마구 칠해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옆에는 아주 큰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는 알록달록한 통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구석에는 웬 남자가 나무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망가는 남자의 옷이 등산복처럼 보였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준서야, 혹시 이 사람이... 준서가 저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큰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가 그동안 그려놓았던 다른 그림들도 살펴봤습니다. 준서가 여러 장을 그려놓았더군요. 마치 순서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작은 아이가 혼자 새길을 걷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에는 덤불 뒤에 숨어서 뭔가를 몰래 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그 시커먼 사람들과 구덩이, 그리고 도망가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에는 그 남자가 산길에서 저 할머니한테 다급하게 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민정아, 너희들 어서 이리 좀 와봐. 빨리. 저는 비명을 지르듯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진우와 민정이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 이것들 전부 준서가 그린 그림이야. 진우가 그림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설마 그 새길? 맞아. 준서가 그날 산에서 본 거야. 이걸 다 봤던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 어떡해. 여보, 그럼 우리 준서가 그 끔찍한 걸 다 본 거잖아요. 어떡해.
진우가 울먹이는 민정이를 붙잡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울지 마. 일단 진정해. 당장 차 형사님한테 전화해야겠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진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사님. 저 강진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다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차 형사님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님이 거실 바닥에 준서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어요. 어머님, 강진우 씨, 이건 정말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형사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가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을 목격한 게 분명합니다. 폐기물 매립이요? 진우가 되물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알록달록한 드럼통들 딱 산업용 유독물질 보관 용기입니다. 형사님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극물이요? 그럼 그 나쁜 놈들이 산에다가 그런 몹쓸 것들을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본 목격자들을 하나씩 제거한 겁니다. 형사님이 배낭에서 등산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그림 속 배경을 보면 바위 형태가 독특합니다. 지도와 대조해 볼게요. 진우도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준서가 들어간 샛길이 여기쯤이었어요. 진우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님이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근처에 후보지가 3곳 정도 있습니다. 모두 일반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이고 사유지나 출입 제한 구역과 인접해 있어요. 최근에 혹시 수상한 제보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수첩을 펼쳤어요. 네, 대형 트럭과 굴착기가 밤중에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몇 건 있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 조직의 활동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온 그 다른 등산객들도 전부 그걸 봐서?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준서를 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대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사님, 그럼 우리 준서는요? 우리 준서도 그놈들이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애는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행히 이 그림을 보면 준서는 덤불 뒤에 숨어서 본 것 같습니다. 범인들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네, 만약 발견했다면 바로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최민호 씨가 덤불 속에 준서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A 코스로 내려오다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께 그렇게 절박하게 경고한 거죠. 형사님이 그림들을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증거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게요. 저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합니다. 민간인이 끼어들 수 없어요.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우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님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당분간 외출은 무조건 자제하시고 준서를 잘 보호하세요. 수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준서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준서, 정말 무서웠구나.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우리 준서 꼭 지켜줄게. 준서가 제 품에 안겨 작게 떨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아이를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지켜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형사가 다녀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형사님,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는 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소파에 앉아 똑똑히 봤습니다. 네, 동행하자고요? 진우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준서 그림을 바탕으로 후보지를 겨우 3곳으로 좁혔습니다. 이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샛길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강진우 씨뿐이라서요.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차 형사님의 낮은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겨우 들렸습니다. 진우가 잠시 망설이는 듯 저와 민정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이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여보,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민정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거길 가겠다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인데 당신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민정이가 다급하게 진우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진우가 그런 민정이의 어깨를 꾹 감싸며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 형사님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래도 무섭단 말이에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쿵쿵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저도 불안한 마음에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조심해야 한다. 형사님 곁에서 절대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마. 알았니?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진우가 저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 형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영장을 받기 전에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만 찍어올 계획입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진우가 단단히 채비한 등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배낭까지 메고 있는 모습이 꼭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다 버리고 바로 나와. 알았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민정이도 나와서 말없이 진우를 꽉 안았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여보, 기다릴게요. 그럼 걱정 말고 준서 잘 보고 있어. 저녁 때 돌아올게. 진우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창문으로 진우가 집 앞에 낯선 차에 타는 모습을 봤어요. 차 형사님의 차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민정아, 안 되겠다. 진우한테 전화 좀 해봐. 지금쯤이면 뭐라도 소식이 있어야지. 네, 어머님. 민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가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머님, 전화를 안 받네요. 휴, 그럴 거야. 산에 깊이 들어가서 신호가 안 잡히나 봐. 저는 애써 민정이를 그리고 제 자신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다녀왔어요. 아,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맨발로 달려갔어요. 진우야. 진우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옷에는 온통 흙이 묻어 엉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아주 멀쩡해요. 진우가 흙투성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그제야 안도하며 뛰어나왔어요.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 민정아, 일단 물 좀 줘.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설명할게. 민정이가 물을 가져오자마자 진우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뭐라도 찾았어? 제가 묻자 진우가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아, 이거 봐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진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넓은 공터가 보였고 대형 굴착기와 트럭이 서 있었어요. 검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저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놈들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이에요. 저 드럼통 안에 맹독성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드럼통에는 해골바가지 같은 위험 표시가 선명했어요. 세상에 준서가 저걸 봤단 말이야. 민정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오늘 형사님이랑 A 코스로 다시 올라갔어요. 준서가 들어갔던 그 새끼를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래서 샛길로 들어가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더라고요. 풀이 사람 키만큼 무성해서 여긴 정말 사람이 안 다니는 게 확실했어요. 진우가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렇게 30분쯤 걸어가니까 갑자기 철조망 펜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나무로 위장해 놨더라고요. 위험하진 않았어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한 20분쯤 촬영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렸거든요. 개라니? 경비견이었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한 놈이 지저대니까 작업자 한 명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들킨 거야? 형사님이 눈빛으로 후퇴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정말이지 숨도 못 쉬고 최대한 소리 안 내고 뒷걸음질 쳤죠. 아니나 다를까 경비원이 그 사나운 경비견을 끌고 펜서 쪽으로 오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다 물리기라도 했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다행히 바람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그냥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멀어진 다음에 샛길로 빠져나왔죠. 등산로에 도착했을 때는 둘 다 땀으로 목욕을 했지 뭐예요. 민정이가 그제야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정말. 형사님이 촬영한 사진이랑 제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증거로는 차고 넘친대요. 트럭 번호판이랑 작업자들 얼굴까지 선명하게 다 찍혔거든요. 진우가 그제야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경찰이 그놈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야? 네, 형사님이 이거 바로 경찰청 환경범죄수사팀에 제출한다고 했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진우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차 형사님이 진우와 수시로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드디어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퇴근길에 잔뜩 흥분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정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진우가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방금 차 형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내일 새벽에 드디어 그놈들 체포 작전을 벌인대요. 정말? 민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상 속 차량 번호를 추적했더니 수도권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들이었대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추장산에 그 독극물을 묻어온 거죠.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아이고, 잘 됐다. 드디어 그 나쁜 놈들이 잡히는 거네. 네. 업체 대표부터 현장 책임자, 실무진까지 싹 다 해서 15명이나 파악했대요. 내일 새벽 5시에 동시에 검거한답니다. 어머, 그럼 당신 또 가는 거야? 민정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차 형사님이 이번 1등 공신이라고 언론 보도를 위해 현장 취재를 할 수 있게 특별히 배려해 주셨어요. 이건 기자 강진우 인생에 다시 없을 엄청난 특종이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저는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진우가 카메라 장비를 챙기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깼어요. 사실 저는 어젯밤에도 걱정이 돼서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너 걱정돼서 내가 잠이 오니?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 속 든든하게. 제가 간단히 만든 김밥을 썰어주자 진우가 김밥을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놈들 다 잡혀 들어가면 이제 우리 준서도 마음 편히 안심할 수 있겠지, 엄마. 그럼 우리 준서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었겠어. 저는 곤히 잠든 준서 방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출발한 후 저는 이번에도 잠들지 못하고 민정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오전 8시쯤 되었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추장산 불법 폐기물 매립 조직, 오늘 새벽 전원 검거.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 경찰은 추장산 일대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를 하던 조직원 15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잡혔어요. 저 사람들 다 잡혔어요. 그러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봤던 추장산 현장이 비춰졌어요. 드럼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굴착기가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야간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체포되었고 업체 대표와 임원들도 각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동시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리포터가 현장에서 긴박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화면에 나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저기 진우 씨 나왔어요. 민정이가 반가워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정말 자랑스럽고 반가웠어요. 오후 2시쯤 진우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 대신 승리한 장군처럼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민정아, 저 왔어요. 다 잡았어요, 그놈들. 수고했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저는 진우를 왈칵 안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그 나쁜 놈들 다 잡힌 거지? 저는 이제 정말 안심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근데 엄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야? 현장 총책임자가 그놈이 한 명 도망갔대요. 조직의 핵심 인물인데 귀신같이 사전에 눈치를 채고 도주한 것 같다고 하네요.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도망을 가? 아이고,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형사님이 주요 인물 대부분을 검거했으니까 그 도주자도 금방 잡힐 거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진우가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준서가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체포작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TV에서는 온통 추장산 사건 뉴스로 시끄러웠어요. 추장산 불법 폐기물 매립 조직, 정격 검거. 앵커가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처럼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뉴스를 봤어요. 여보, 여보, 저기 당신 기사 나왔어. 민정이가 신문을 활짝 펼쳐 보이며 방방 뛰었습니다. 진우가 작성한 기사가 지역 신문 일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했어요. 어머, 환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린 용기 있는 특종 보도라고 쓰여 있네요. 정말 멋있다. 우리 남편. 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이지. 준서가 용기 내서 그림을 그려줘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진우가 준서의 머리를 대견하다는 듯이 쓰다듬었습니다. 준서가 그런 아빠를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바로 그때 준서의 입꼬리가 정말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어요. 어머, 어머님, 준서가 웃었어요. 여보 봤어? 민정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제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웃었어. 저는 준서를 와락 안았습니다. 준서가 제품에 안겨서 다시 한번 배시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끔찍한 일이 있고 석 달 만에 저는 처음으로 손자의 웃음을 봤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차 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형사님이 아주 환하고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강진우 씨,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정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그 나쁜 놈들을 어떻게 잡았겠어요. 저는 형사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준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서야, 이리 와볼래? 아저씨가 누군지 알지? 준서가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형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님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주 멋진 로봇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정말 용감한 목격자야. 아저씨가 주는 작은 선물이야. 형사님이 로봇을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준서가 로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서의 닫혀있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기소리 같은 그 목소리가 분명히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서야, 방금 네가 말했어? 엄마한테 말해봐. 말한 거야? 민정이가 준서를 붙잡고 안아들었습니다. 민정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준서가 로봇을 꼭 쥔 채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또렷하고 분명했어요. 석 달 만에 듣는 제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우리 준서. 정말 잘했어. 진우가 준서를 번쩍 안아들며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사님이 준서의 등을 대견하다는 듯이 토닥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는 다시 유치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준서가 씩씩하게 원복을 입고 나왔어요. 할머니, 저 유치원 가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준서가 예전처럼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손을 잡고 현관까지 나갔어요. 그래, 우리 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놀아. 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준서가 민정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어머님, 꼭 꿈 같아요. 우리 가족이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민정이가 준서를 유치원에 보내고 와서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이겨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나고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진우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진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요? 진우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진우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정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사님이 뭐래? 도주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대. 진우가 마른 입술을 하드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이래. 전과도 여러 건이고 이 폐기물 업계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자라는데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이미 신분을 위장하고 깊이 잠적한 것 같대. 세상에.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가 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형사님이 그러는데 그 김태수라는 놈이 조직원들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수사 기록 일부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대. 그 말은 우리 가족 이야기, 특히 준서에 대해서도 알게 됐을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준서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준서는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형사님이 일단 우리 집 주변을 순찰하겠다고는 했어.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24시간 내내 경호를 붙여주기는 어렵대. 진우가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괜찮을 거야. 경찰이 전국에서 찾고 있으니까 금방 잡힐 거야. 하지만 제 마음도 천근만근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여보, 그럼 당분간 준서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떡해. 민정이가 울먹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럼 준서가 또 놀랄 수 있어. 일단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지켜보자. 그날 밤부터 저희 집에는 다시 지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고 집안의 모든 창문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셋 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1시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별일 없어? 괜찮아? 응,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너나 일에 집중해. 걱정 마.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창밖을 확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마다 매처럼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낯선 차나 사람이 보이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민정아, 제발 조심해라. 준서 손 꽉 잡고 다녀. 이틀에 한 번씩 차 형사님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어요. 김태수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추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대해서 묻거나 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지켜볼게. 이웃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어른들의 이런 긴장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시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유치원은 씩씩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놈이 어딘가에서 우리 준서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희는 바보같이 점점 경계를 늦추고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끔찍한 사실이지만 그때 김태수는 이미 저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주한 직후 지방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서 조직원의 변호사를 통해 수사 기록을 입수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우가 쓴 기사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발견했답니다. 김태수는 노트북으로 저희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찾아냈어요. 진우의 신문 기사, SNS, 심지어 저희 집 주소까지 모두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는 복수를 계획했고 특히 증거를 제공한 저와 제 손자 준서를 노렸답니다. 2주일 동안 그는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써서 인상을 바꿨대요. 훔친 번호판을 단 낡은 중고차를 구했고요. 우리 동네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밤낮으로 저희 집을 감시했답니다. 쌍안경으로 저희를 지켜보며 진우의 출퇴근 시간, 민정이와 제가 준서를 데리고 나가는 시간을 전부 메모했고요.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대요. 그러다가 수요일 저녁 진우가 늦게 귀가하고 민정이마저 외출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날 밤 이 집에는 늙은 저와 어린 준서 둘만 남는다는 것을 그놈이 확인한 거죠. 김태수는 현관문을 따는 전문 도구를 준비했고 심지어 흉기까지 챙겼답니다. 그날이 바로 그 문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진우야. 오늘 부서 회식이 갑자기 잡혀서 말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아이고, 알았다. 밥은 먹고 하는 거냐?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정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저 어떡하죠? 준서 학원에서 갑자기 학부모 긴급회의가 있다고 문자가 왔네요.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금방 올게요. 그럼 얼른 다녀와. 나랑 준서는 집에서 만화 영화 보고 잘 있을게. 어머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민정이가 외투를 입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렇게 집에는 저와 준서 단둘만 남았습니다. 준서가 거실 소파에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만화 영화 볼래요. 그래, 우리 준서 뭐 볼까? 할머니가 찾아줄게. 저는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준서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 만화가 나왔어요.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TV를 보던 준우는 어느새 제 무릎에서 새근새근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9시 40분쯤 되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어두운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을 때
다시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밖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금속도구로 자물쇠를 긁어대며 만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서를 깨우지 않으려고 정말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특수도구로 저희 집 잠금 장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저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가서 준서를 깨웠어요. 준서야, 일어나, 빨리. 저는 준서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준서가 졸린 눈을 떴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쉿, 조용히 해 준서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저는 제 손가락을 준서의 입에 댔습니다. 준서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집에 도둑이 침입하려고 해요. 저는 숨죽여 작은 목소리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시 강동구. 저는 울음을 참으며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진우와 차 형사님께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침입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준서야, 안 돼. 빨리 안방으로 가자. 빨리. 저는 준서의 손을 낚아채듯 꼭 잡고 안방으로 뛰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문을 잠갔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누구예요? 준서가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우리 준서 지켜줄게. 저는 준서를 번쩍 들어 옷장 뒤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준서야,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소리 내거나 나오면 안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알았지? 준서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놈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천천히 거실을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무기가 될 만한 게 뭐라도 필요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아주 큰 가위가 있었습니다. 화장대로 달려갔어요. 머리에 뿌리는 헤어스프레이와 무거운 향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소파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쪽에서도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점점 안방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위를 꼭 쥐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발소리가 안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컥.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문 열어요, 할머니. 아주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으로 몸을 숨겼어요. 할머니, 거기 계시죠? 얌전히 문 여시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 쿵쿵. 남자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어요. 저는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제 몸으로라도 준서를 가려야 했어요. 아이가 옷장 뒤에서 숨을 죽이고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놈아, 경찰 불렀어. 경찰이 올 거야. 너 빨리 도망가. 저는 일부러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쾅!
문이 천둥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쾅! 또 한 번 문을 찼어요. 드디어 문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경첩이 덜렁거리며 벗겨졌어요. 마침내 문이 활짝 열리고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검은 모자에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시커먼 긴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할머니,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놈이 바로 김태수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당신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당장 나가. 저는 가위를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김태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네 그 잘난 아들놈이랑 그 빌어먹을 손자 녀석 때문에 내 모든 게, 내 인생이 다 망했어. 다 당신들 때문이야. 김태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차가웠습니다. 저리 가요. 당장 나가. 경찰이 곧 와요. 제 목소리가 겁에 질려 떨렸습니다. 김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경찰? 경찰이 오기 전에 당신부터 끝내줄 겁니다. 그 꼬마 녀석은 어디 있지? 그가 쇠파이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헤어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뿌렸어요. 으악! 이게 뭐야? 내 눈. 김태수가 두 눈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협으로 피했어요. 준서야, 절대 나오지 마. 절대. 저는 소리치며 방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복도로 나가야 했어요. 저놈을 준서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김태수가 눈을 비비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할망구가 감히 죽고 싶어? 그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화장대를 맞추며 거울이 요란하게 깨졌어요. 저는 복도로 뛰쳐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거기에 칼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마침 주전자가 있었어요. 저녁에 옥수수차를 끓인 물이 아직 뜨거웠습니다. 김태수가 눈을 비비며 부엌 입구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이 분노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집어들었어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뜨거운 물을 그놈을 향해 그대로 휘갈겼습니다. 으악! 뜨거워. 이 미친 할망구가. 김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물이 그의 팔과 셔츠에 튀었어요. 저는 그 틈에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식칼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김태수가 화상을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독이 오른 뱀처럼 다시 저를 향해 돌진했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집어 그와 저 사이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어요. 당신 오늘 나한테 죽었어. 내가 신이랑 그 손자놈까지 싹 다. 김태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여기서 당장 나가. 저는 식칼을 들고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정말 터질 듯 뛰었어요. 김태수가 식탁을 돌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빨리 와요. 제발. 저는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저는 제 손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정말 바로 집 앞까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놈이 식탁을 돌아 제게 흉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식칼을 앞으로 꽉 쥐고 내밀었어요. 오지 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김태수가 쇠파이프를 미친 듯이 휘둘렀어요.
쾅! 쨍그랑! 식탁 위에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수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어요. 저는 식탁 반대편으로 필사적으로 돌았습니다. 저와 그놈은 그렇게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뺑뺑 돌아봤자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할망구. 김태수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닥쳐요. 당신이 먼저 잡힐 거요. 경찰이 벌써 다 와가. 저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이제 귀를 찢을 듯이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 무슨 일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쪽에서였습니다. 진우야, 여기야. 부엌이야. 이리 오면 안 돼.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김태수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진우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애의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만도 못한 자식이. 진우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쾅! 진우가 김태수의 등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으악! 김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진우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진우를 붙잡았어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엄마, 다친 데 없어? 어디 보자, 피나?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준서는 안방에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태수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놈이 쇠파이프를 다시 집어들려고 했어요. 안 돼. 이 자식아. 진우가 저를 밀치고 재빨리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김태수의 쇠파이프가 부엌 저쪽 구석으로 튕겨나갔어요. 김태수가 독이 올라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그대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 빌어먹을 자식아. 김태수가 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진우가 김태수의 팔을 비틀었어요.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 진우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두 남자가 바닥에서 짐승처럼 뒹굴었어요. 김태수가 진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진우의 입술이 터져 피가 튀었습니다. 으윽! 진우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김태수를 놓지 않았어요. 진우가 김태수의 팔을 뒤로 세게 꺾었습니다. 김태수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전부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차 형사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더니 권총을 앞으로 겨누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경찰관 2명도 함께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당장. 형사님이 김태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김태수를 제압했어요. 나, 이거 안 나. 이 자식들아, 나. 김태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찰관 둘이 그를 바닥에 찍어 눌렀어요. 찰칵! 김태수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태수, 주거침입, 살인미수, 도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 형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바닥에 엎드린 채 저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진우가 피를 닦으며 일어나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진우야, 엄마를 네가 살렸어. 저는 진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진우의 입술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입술이 다 찢어졌네. 괜찮아? 어떡해? 괜찮아. 엄마는? 엄마 다친 데는? 나도 괜찮아. 하나도 안 다쳤어.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준서가 생각났어요. 준서야. 아이고, 내 새끼.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었습니다. 부서진 문을 밀치고 옷장 뒤로 갔어요. 준서야. 할머니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준서가 옷장 뒤 좁은 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울먹이며 제 목을 세게 안았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준서 다 끝났어. 저 나쁜 사람 잡혔어. 이제 무섭지 않아. 할머니, 너무 무서웠어요. 응, 할머니도 무서웠어. 그래도 우리 준서가 용감했어. 우리 이겼어. 저는 준서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진우가 달려왔어요. 준서야, 아빠 여기 있어. 진우가 피가 묻은 얼굴로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가 진우에게 안겨 더 크게 울었어요. 아빠, 응,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 아들 괜찮아. 이제 아무 일 없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 경찰차가. 민정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부서진 안방 문과 아수라장이 된 부엌을 봤거든요. 세상에 여보. 어머님, 준서야. 민정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다들 무사해. 다 끝났어. 진우가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데 모여 한참을 울었어요. 차 형사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덕분에. 아니에요. 형사님이 빨리 와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 조직의 모든 핵심 인물을 검거했습니다. 더 이상의 위험은 없습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죠, 형사님?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김태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형사님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김태수를 질질 끌고 나갔어요. 김태수가 나가는 순간까지 저희를 노려봤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저희도 진술을 위해 차 형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경찰서에서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태수가 어떻게 침입했는지, 제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진우가 어떻게 저를 구했는지까지요. 그렇게 진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부서진 안방 문이 보였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부엌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주 편안했어요. 진우가 부서진 문짝을 한쪽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내일 당장 문수리업체 부를게. 그래, 그러자. 진우와 민정이가 대충 정리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안방도 못 쓰니 그냥 다 같이 거실에서 자요. 민정이가 안방에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나란히 깔았어요. 네 식구가 그렇게 나란히 누웠습니다. 준서가 제 품에 안겨 금세 잠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부서진 문과 어질러진 집이 보였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우가 제 쪽을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너도 민정이도 우리 모두 고생했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저는 준서를 더욱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 맑고 높은 가을이 찾아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거실로 나오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우리 산에 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정말 손에 잡힐 듯이 맑고 푸르렀어요. 산? 어디 산을 가려고? 작년에 갔던 거기. 진우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길 괜찮을까? 그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 그놈들도 다 잡혔고, 준서도 저렇게 쌩쌩하게 다 나았잖아. 진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정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어머님, 진우 말이 맞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젠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와요, 우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번에는 꼭 좋은 추억만 만들고 오자. 그렇게 2시간을 달려 추장산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꼭 작년 그날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산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작년보다 더 예뻐요. 준서가 2팔을 활짝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저기 도토리 있어요. 빨리 주우러 가요. 아이고, 이 녀석아. 천천히 가, 또 넘어지겠다. 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진우와 민정이가 저희 뒤를 웃으며 따랐어요. A 코스를 따라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올랐을까요? 저는 익숙한 장소를 지나치다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야. 엄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작년에 그 등산객 만났던 곳이야.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작년에 그 춥고 무서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빨리 내려가라고 경고했던 곳이네요.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그 아저씨 참 착한 분이었죠? 우리 살려주려고. 준서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착한 분이셨지.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묵념을 했어요.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희는 정상에 올라서 전망 좋은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그때 진우가 말했어요. 아, 맞다. 엄마, 차 형사님이 다음 주에 또 오신대. 차 형사님? 또 무슨 일로? 경위로 승진하셨잖아. 정식으로 인사드린다고. 차 형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희 집에 들렀어요. 올 때마다 준서에게 로봇 장난감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작년에 그 나쁜 사람들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요? 준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잊어? 똑똑히 기억하지. 이상해요. 이제는 그 그림 생각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제가 막 자랑스러워요. 준서가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 그림으로 나쁜 사람들 잡는 거 도와줬잖아요. 그쵸?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서를 와락 안아줬어요.
맞아. 우리 준서가 정말 용감했지. 우리 준서가 영웅이었어.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하산을 시작했어요. 등산로 입구로 거의 다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없던 큰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저거 뭐예요? 준서가 안내판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다가가서 읽어봤어요. 불법 폐기물 매립이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현재 생태계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진우가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안내판 옆에는 아주 작은 추모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추모비를 천천히 읽었어요. 불법 폐기물 매립을 고발하다 희생된 분들을 기립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희에게 필사적으로 경고해준 그 등산객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그 아저씨 이름도 여기 있네요. 민정이가 추모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최민호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추모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묵념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다시 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준서가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우리 내년에도 또 와요. 그때는 제 친구들도 데려올래요. 아이고, 그래, 그러자. 우리 준서 친구들까지 다 데려오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단풍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행복해? 진우가 룸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응, 정말 정말 행복하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죽을 만큼 무서운 일도 있었고 숨막히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더 강해졌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집에 돌아와 준서가 저녁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고, 할머니도 우리 준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많이 많이. 저는 준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진우와 민정이도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지켜낸 이 평화로운 일상.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그 용감한 분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요.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요. 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느끼며 거실 불을 껐습니다. 따뜻한 집,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이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드디어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